안녕하세요. 해당 커버드 콜 ETF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식 톡방과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ROC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뱅가드와 디렉시온을 거쳐서 현재 렉쉐어즈 아시아 총괄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는 7월 11일 화상으로 진행했고요. 영상 내용은 출연자 개인 견해이며 어떠한 투자 조언, 자문 권유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네이버 카페 이벤트로 총 10분께 텀블러도 드리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렉스셰어즈에서 아시아 사업 담당을 맡고 있는 오기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엄청나게 깊게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미국 운용사들에서 경험을 하면서 미국 ETF들에서는 한국에서는 나름 정말 손꼽힐 정도로 잘 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2011년부터 1세대 커버드 콜 펀드 매니저긴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실제로 운용하면서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바탕으로 또 쉽게 풀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고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커버드 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구나, 다만 역시 오해가 정말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풀어드리고 싶었고, ROC라는 게 사실 자본환급이 한글로 번역했을 때 정말 헷갈리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동시에 했고요. 알차게 정리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분배금의 지원 공지는 커버드콜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ETF라면 모두 다 순투자소득, Net Investment Income, 순실현 자본이익, ROC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되는 기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투자자들은 상관없어요. 우선 순투자소득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일반적인 배당주 ETF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순투자소득에서 많이 보통 배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주식을 직접 샀을 때 주식에서 배당금 지급하면 받는 배당금이 순투자 소득의 대표적인 해당 항목이 되고요. 그리고 채권을 투자했을 때 쿠폰 받는 채권의 이자 역시도 들어갑니다. 일부 예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역시도 순투자 소득에 들어가는데요.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옵션 매도로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데, 옵션 매도는 사실 순투자 소득에 포함되진 않아요. 두 번째는 순실현 자본이익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펀드 안에서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처음 투자했을 때가 한 50불 정도에 투자했는데 200불에 팔았다라고 하면 펀드는 그 한 주당 150불만큼의 자본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과세 대상 항목에 포함이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과세를 펀드 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실현 자본이익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과세 대상 항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펀드들은 혹은 ETF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이익으로 세금을 추정을 해서 그 추정된 금액만큼들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요. 돌려주면 투자자들이 그걸 받아서 나중에 회계사들하고 같이 내가 이번에 내야 될 소득세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원천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배당도 아니고요. 커버드 콜처럼 옵션 매도에서 발생하는 이득도 아니지만, 주식을 팔아서 매도를 했을 때 미국 법상으로는 과세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환급 이 부분이 있는데 복잡한 개념들이 많지만 오늘은 커버드 콜에만 맞춰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투자금의 원금을 일부 반환하는 분배금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의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영어로 이해할 때랑 한국어로 이해할 때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ROC가 95%다, 98%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커버드콜 옵션 매도에서 나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성과가 안 나는데 투자 원금을 그냥 떼서 나한테 다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본환급에 들어가는 건 옵션 매도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99% 정도 맞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순투자 소득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미국에선 법상 분류 체계가 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자본 환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세법상으로 보는 인컴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ROC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국은 별 차이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ROC로 구분되는 게 세금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ROC로 많이 분류되는 걸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어요. 일반 배당 ETF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배당주 ETF의 NAV는 하락하겠죠. 그리고 배당을 많이 얻게 되면 일부 NAV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ETF 안에서 고객들을 지급하게 되면 ETF의 NAV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하락했을 때 기초자산 하락으로 인한 NAV 감소가 발생하고 그럴 수 있죠. 콜옵션 매도로 인한 프리미엄이 얻어지면 NAV가 상승되고 그것도 역시 맞습니다. 수익이 얻어지면 NAV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분배금 지급일이 되면 콜옵션 매도로 받은 프리미엄이 ROC 형태로 투자자에게 전달이 되므로 다시 NAV가 감소한다. 역시 맞아요. 이거는 뭐 모든 커버드 콜 ETF에서 나타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펀드가 사실 너무 작아져서 투자자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 펀드 운영하면서 오히려 손실을 보기 때문에 청산을 할 수는 있고요. 다만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커버드 ETF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ETF 상품군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뭐 주당 NAV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전반적인 운용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리버스 스탁 스플릿 병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ETF의 NAV나 뭐 투자자들의 경제적인 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한 주당 가격이 보통 미국은 한 25불 정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낮아져서 주당 가격이 한 1달러 혹은 1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요청하는 상장 규정들이 있어요. 한 주당 가격에 대한 상장 규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불 이하로 너무 오래 거래가 되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 근처까지 왔을 때는 보통 10대1 병합이나 뭐 20대1 병합을 통해서 다시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다만 이거는 ETF 운영상 발생하는 메커니즘이지 이거 자체가 투자자들의 경제적인 임팩트를 주는 건 전혀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증권사들에서 ETF의 분할 병합 이벤트를 바로바로 잘 처리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루 정도 약간 거래를 막아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부분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위험은 분배금 감소가 사실 저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다만 이게 뭐 운용사가 잘못했느냐라는 건 아니고 전통적인 형태의 커버드 콜의 경우는 자산을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옵션을 매도를 하거든요. 특히 콜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상승분을 내가 포기를 하고 포기한 대가를 옵션 프리미엄의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상승이 제한되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주식이 등락을 계속 거듭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씩 빠졌다가 10%씩 올라간다. 매일매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주식 투자라면 커다란 위험은 없어요. 그냥 변동성만 큰 것뿐이지. 근데 커버드콜 전략을 쓰게 되면 하락할 땐 사실 같이 하락하거든요. 다만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다 못 쫓아갈 위험이 있어요.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하락하고 잘 못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높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커버드콜 투자했을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려갔다 못 쫓아가게 되면 내가 투자한 원금이 10,000원이었다라고 치면 이게 8,000원이 되고 6,000원이 되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분배율은 똑같이 뭐 50%를 준다고 하더라도 분배금 절대량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난 2, 3년 동안은 상승장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크지 않았지만 횡보하는 장이 오거나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라고 했을 땐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한국에서 사실 제일 많이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 중에 하나가 개별 주식 말고는 제피 같은 상품이 있고 또 XYLD랑 QYLD 이 두 ETF의 경우는 관세 위기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후에 상승폭을 쫓아오지 못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미국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는 거의 99% 액티브하게 운용이 돼요. 운용력의 재량에 따라서 운용이 되고 또는 회사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버드콜 투자하실 때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